너 사돈네 들어가 살 거라며? 네, 그렇게 하려고 해요. 차라리 우리 집에 들어와라. 시집살이 걱정하는 거라면 그런 걱정은 붙들어매. 내가 뭐 그런 거 시킨 적 있어? 솔직히 어머님이랑 함께 사는 건 부담스러워요. 뭐라고? 제가 어머님 마음에 안 차는 거 알아요. 뭐? 난 너 딸처럼 생각해. 아니요. 저도 동주 아빠 없이 어머님 댁 들어가서 살 자신 없어요. 아니, 동주 아빠가 있어도요. 그럼 나는 손주 얼굴도 못 본다는 거야? 내가 그동안 노력한 거 너 모르니? 네, 근데 노력은 저도 했어요. 어머님 마음에 들려고요. 그런데 며느리는 딸이 될 수 없고, 시어머니는 친정엄마가 될 수 없더라고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전영자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전 씨는 며느리가 괘씸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난 후부터 꼭 발바닥 티눈처럼 전 씨를 신경 쓰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집안을 풍비박산을 내버렸습니다.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그렇게 아들 며느리에게 헌신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좋은 시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 끝이 이토록 비참할 줄 알았더라면 그런 노력은 애초에 하질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시집살이를 시킨다며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서 아들과 이간질을 시키더니 이제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들어가 살겠다는 며느리. 이제는 손자마저 전 씨의 품에서 떼어놓으려는 모양이었습니다. 시집 알기를 우습게 알고 친정만 챙겼던 것을 알지만 끝까지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전 씨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전 씨는 아들이 하나, 딸도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은 결혼을 했고 딸은 직장에 들어가며 독립했습니다. 그래서 전 씨는 남편과 둘이서 살고 있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아들네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은 결혼 생각이 없어 보였고 아들도 하나만 낳고 잘 기를 생각이라고 하니 전 씨에게는 지금도 앞으로도 유일한 손주인 셈이었습니다. 동주야, 할머니가 간식 사왔다. 전 씨는 손자의 이름을 부르며 아들네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장바구니를 손에 들고 말이죠. 뭘 이렇게 사오셨어요? 동주 먹을 거? 동주 먹을 거 집에 다 있는데. 그래도 할머니가 사주고 싶어서 그렇지. 어쩐지 탐탁지 않아 보이는 며느리의 표정. 하지만 이내 눈앞에 보이는 손주의 모습에 전 씨는 환하게 웃으며 손주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 동주, 할머니 보고 싶었어? 아직 옹알이를 하는 아이에게 말을 붙이며 전 씨가 장바구니에서 이것저것 꺼내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동주 먹으라고 과일이랑 간식이랑 사왔어. 마트에서 탐스러워 보이는 복숭아를 보았는데 무척 비쌌지만 손자의 얼굴이 아른거려 도저히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복숭아 사오신 거예요? 그래. 집에 복숭아는 없지? 전 씨가 부엌에 들어가 복숭아를 씻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서 있던 며느리가 딴지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동주는 아직 복숭아 못 먹어요. 어? 한 번도 안 먹어봤어? 부드러운 걸로 사서 동주도 먹을 수 있을 거야. 전 씨가 쟁반과 칼을 챙겨 다시 거실로 가는데 그 뒤를 며느리가 졸졸 쫓아왔습니다. 딱딱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런 털이 있는 과일은 아직 일러요. 과일에 이른 게 어디 있니? 오히려 어릴 때 이것저것 먹어봐야 돼. 그래야 나중에 음식 안 가리지. 아니에요. 그래도 먹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껍질 싹 까주면 돼. 전 씨가 거실 바닥에 앉아서
물렁하게 잘 익은 복숭아 껍질을 얇게 벗겼습니다. 탐스러운 속살이 드러났고 손자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작게 잘라서 손자의 손에 쥐어주려고 하자 며느리가 전씨가 쥐고 있던 복숭아를 뺏어갔습니다. 손길이 다소 거칠어서 전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머? 어머님, 정말 먹이면 안 돼요. 너무 정색하는 통에 당황스러웠습니다. 민망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다지 살가운 성격이 아닌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런 반응은 기분을 상하게 했습니다. 알았어, 얘. 안 먹이면 되잖아. 너나 먹어, 그러면. 전씨가 쟁반을 며느리 쪽으로 밀면서 말했습니다. 복숭아 한 조각이 쟁반 바깥으로 굴러나왔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쟁반을 치웠습니다. 전씨는 집에 돌아가고 싶었지만 온 지 10분밖에 안 되어 돌아가면 서로 더 기분이 상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웬 약을 꺼내서 애한테 먹이는 걸 보고 전씨가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약이야? 아, 지난주에 동주 병원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아토피가 있어서요. 약 먹고 있어요. 아토피? 피부병? 네? 어머, 이리 봐봐. 전씨가 아이를 훑어보자 피부가 조금 이상하긴 했습니다. 아이고, 애를 어떻게 했길래 피부가 이렇게 돼? 그러자 말문이 막힌 듯 빤히 쳐다보는 눈길에 전씨가 변명했습니다. 네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속상해서 그렇지, 하도 속상해서. 애 피부가 이게 뭐야? 전씨의 중얼거림에 며느리가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제가 알아서 치료 잘 할게요. 그러니까 꼭 참견하지 말라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선을 긋는 며느리의 말에 전씨도 말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전씨가 장바구니에서 며느리 주려고 사온 소고기를 꺼내어 식탁 위에 툭 올려놓았습니다. 돼지고기는 잘 안 먹고 소고기를 좋아하는 며느리 때문에 겸사겸사 사온 것이었습니다. 아이도 늘 소고기를 먹는다고 하니 말이죠. 이거 너 먹어라. 그러고는 짐을 챙겼습니다. 나는 이만 가보마. 벌써 가시게요? 그래. 동주 아빠도 늦게 온다니까. 나는 이만 가볼게. 식사는 하고 가시죠. 됐다. 집에서 먹지. 그러고서 집을 나섰는데 전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무리 아들이 없다고 해도 시어머니를 꼭 그렇게 대해야 하는가 싶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어른 입장에서 참아야지 했던 게 수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저런 태도는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전씨가 집으로 돌아온 뒤에 며느리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소고기를 잘 먹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의 조금 마음이 풀렸는데 다음날 아들과 통화하면서 그 심사가 또 뒤틀렸습니다. 엄마, 동주 피부 동주 엄마가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그런 애들이 있대요. 그래서 먹는 거 조심하고 있어요. 뭐? 동주 엄마한테 애 그렇게 만들었다는 식으로 얘기하셨다면서요. 내가 언제? 안 그래도 자책하고 많이 힘들어 했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소고기는 아토피 때문에 요즘 잘 안 먹이고 있으니까 다음에는 소고기 안 사오셔도 돼요. 그거는 동주 말고 동주 엄마 먹으라고 사온 거야. 동주 엄마 소고기 안 먹잖아요. 뭐? 돼지고기 안 먹는 거 아니었어? 아니에요. 반대예요. 그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분명히 고깃집에 가면 삼겹살이나 갈비는 잘 먹지 않은 걸로 기억하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전화를 해서 말해야 할 일인가 싶었습니다.
정 안 먹으면 아들이 먹어도 되는 거고 말이죠. 아무래도 자기 처에게 한마디 했다고 따지러 전화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너는 지금 엄마 혼내려고 전화한 거니? 혼내다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알고 계시라고 전화드렸어요. 나는 그런 식으로 얘기한 적 없어. 동주 엄마가 그래? 아니에요. 어쨌건 동주 먹는 거든 피부병이든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전 씨는 한동안 말을 잃은 채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주 며느리 맛있는 거 먹이고 싶어서 굳이 장을 봐서 들렸던 것인데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말을 했으면 소고기는 가지고 왔을 텐데 잘 먹겠다더니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가만 보면 꼭 이랬습니다. 며느리와 무슨 일만 있으면 꼭 아들에게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아무 일도 아닐 때도 말이죠. 오늘도 걱정되는 마음에 한두 마디를 한 것 가지고 날카롭게 군 것은 며느리였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는 전 씨였죠. 며느리에게서 쫓겨나다시피 그 집을 나왔다는 건 말을 안 한 모양이었습니다. 둘 사이가 워낙 좋으니까 그런가 보지. 그러려니 해요. 이렇게 아들과 엄마 사이를 이간질 하잖아. 내가 그냥 나한테만 뭐라고 하는 건 다 참아. 근데 꼭 일러 바쳐서 아들이랑 사이가 틀어지게 해. 아이고, 딸에게 전화해서 하소연을 했더니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오빠 같은 남편 만나고 싶네. 나를 위해서 싸워주고. 뭐? 말이 그렇다는 거죠. 넌 시집이나 가고 그런 말 해. 그래도 딸에게 한바탕 하소연을 하니 기분이 좀 풀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역시나 수십 년을 더 산 자신이 어린 며느리를 이해하자 싶었습니다. 그게 며느리의 진심은 아니었겠거니, 전달이 잘못된 것이었겠거니 생각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왜냐하면 며느리가 자신에게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전 씨는 정말 다른 시어머니들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아니, 다르고자 노력했습니다. 며느리에게 고압적인 시어머니보다는 딸처럼 챙겨주고 싶었죠. 그리고 그게 전 씨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말에 오신다고요? 그래. 동주도 볼 겸. 아, 어쩌죠? 저 주말에 출장 가는데. 동주 엄마도 일이 있어서 동주 주말 동안 장모님 댁에 잠깐 맡기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오셔도 동주 없어요. 어? 왜 사돈한테 맡겨? 그렇게 중요한 일이래? 네. 동주 엄마도 지방에 잠깐 다녀와야 해요. 그러면 내가 가서 봐줄게. 하루만 갔다 오는 거 아니야, 동주 엄마? 그렇긴 한데 처가에 맡기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요. 동주 엄마 마음도 더 편할 거고. 아들의 말에 전 씨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친할머니는 자신인데 왜 외가에 맡기는 게 더 편하다는 것인지. 며느리의 입장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갔지만 그래도 서운한 건 서운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봐줄게. 나한테 맡겨. 아니면 내가 주말 동안 너희 집에 가 있을게.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극구 말리는 아들. 하지만 이번에는 전 씨도 밀어붙였습니다. 한동안 손주를 못 봐서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리고 사돈네 집이 좀 더 거리가 있는 편이라 자신이 봐주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했죠. 아들은 사양했지만 전 씨는 다음날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동주 봐줄게. 토요일에 갔다가 일요일에 오니? 안 돼. 일요일 아침 일찍이요. 근데 친정에 맡겨도 돼요.
아니야. 나도 동주 본지 좀 됐고 해서 그래. 그리고 내가 도와주고 싶다는데 부담 가질 필요 없어. 전 씨가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하자 며느리가 난색을 하더니 결국엔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아들네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주의사항인데요. 꼭 읽어주셔야 해요. 뭐? 주의사항? 네. 애기 약도 먹여야 하고요. 먹는 것도 가려서 먹여야 하거든요. 아니, 그런다고 이런 것까지 준비한 거야? 전 씨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자신도 자식을 둘 키운 엄마였습니다. 어련히 알아서 할 텐데 시모에게 아이를 맡기는 게 불안해서 별걸 다 준비했다 싶었습니다. 일부러 일어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내가 애를 못 볼까봐 그러니?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거는 저희 엄마한테 맡기려고 미리 준비해둔 거예요. 그 말이 진실이길 바랐습니다. 전 씨는 애써 하고 싶은 말들을 삼켰습니다. 여기서 며느리한테 잔소리를 해봐야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오늘도 전 씨는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매번 이렇게 자신을 어른 대접을 안 해준데도 내 아들의 배우자이며 내 손주의 엄마이니 참았죠. 그런데도 며느리는 전 씨의 행동이 다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님, 여기에 동주 먹을 거 날짜별로 다 정리해뒀는데 왜 개수가 부족해요? 아, 동주가 배고파하는 것 같아서 몇 번 더 먹였더니 그래. 동주 소화기관 약해서 그렇게 많이 먹이시면 안 돼요. 충분히 먹을 만큼 먹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먹고 싶다는데 그걸 안 줘. 그래도 종이에 적었잖아요. 꼭 시간 맞춰서 정해진 것만 주시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정해진 것만 먹고 사니? 어머님, 그래서 제가 친정에다 맡긴다고 했잖아요. 뭐? 너 무슨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해?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전 씨도 종일 성심성의껏 아이를 돌보고 밤에도 깨는 바람에 잠도 부족했습니다. 눈밑이 거뭇거뭇해지도록 아이를 봐줬는데 이런 말이나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이를 보다 보면 그때그때 융통성 있게 처신을 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 며느리는 너무나 예민했고 그 화를 참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굳어진 채로 아이의 이것저것 확인하는 며느리를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이번에는 동주 아빠한테 뭐라고 할 거니? 네? 내가 애 밥 많이 먹여서 배 터질 뻔했다고 그럴 거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다. 며느리 무서워서 말이나 제대로 하겠냐? 바로 돌아와야 했지만 아들이 저녁에 돌아오는데 같이 저녁 식사를 하자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며느리와는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좀 예민했어요. 동주 건강이 걱정되니까. 먼저 꼬리를 내리는 며느리의 전 씨도 마음을 풀었습니다.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것이니 말이죠. 다음부터 그러지 말어라. 나도 서운해 할 줄 알아. 네, 결국 그날은 아들이 돌아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고 며느리는 전 씨와 충돌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함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뭐? 회사를. 어느 날 통화를 하는데 며느리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잘 다니는 회사를 왜? 며느리 연봉이 꽤 높다고 들었는데 혹시 이직을 하려나 싶었죠. 그런데 정말로 회사를 그만둔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주 때문에요. 그 말에 전 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손주의 건강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일을 그만두기로 했는데 엄마인 자신이 그만두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동주가 어디가 얼마나 안 좋은데? 아토피도 너무 심하고요. 약한 천식기가 있어요. 뭐? 그렇게 애 건강을 챙기더니? 회사 다니면서 애한테 저희가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요. 저희라니. 애를 엄마가 키워야지. 전 씨의 말에 며느리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잠긴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네, 엄마가 키워야 되니까 제가 그만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은 누가 벌어? 네? 돈이요? 그래. 요즘에 혼자 벌어서 어떻게 산다고 그래? 어머님, 그래서 저희도 맞벌이 여태 하다가 고민 많이 한 거예요. 울먹이는 며느리의 목소리에 전 씨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 말은 많았지만 저들도 얼마나 골머리 썩었을까 싶었습니다. 그래, 아무튼간. 일단은 알겠어. 아이고, 동주 아빠가 고생이 많겠다. 네, 그렇게 전화를 끊고 전 씨도 많이 심란했습니다. 손주도 걱정되고 아들도 걱정됐습니다. 물론 며느리도 힘들까봐 신경도 쓰였죠. 그런데 그날 밤 또다시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동주 때문에 직장 그만두는 거 말이에요. 제가 동주 잘 챙길 자신 없어서 동주 엄마 그만두게 한 거예요. 제가 미안해야 할 상황이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네가 왜 미안해해야 하는데? 동주 엄마는 이제 돈도 안 벌고 집에서 편히 쉬는데 말이야. 편히 쉬다뇨. 지금 동주 엄마가 쉬려고 회사 그만두는 줄 아세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너는 뭐가 또 베베 꼬여가지고 전화해서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동주 엄마한테 뭘 어쨌다고? 몰라서 물으세요? 동주 엄마가 뭐라고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는 왜 네 처 말만 듣고 엄마를 나무라는 거야? 그럴만하니까 그렇죠. 참,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아주 넌 부모는 안중에도 없구나? 제발 좀 그만하세요. 동주 엄마도 노력하잖아요. 노력? 너 동주 엄마가 둘만 있을 때는 눈에 쌍심지 켜는 것도 모르는구나. 아니, 됐다.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해? 더 말해봤자 며느리 욕하는 것밖에 더 돼? 겉봐라. 나는 이렇게 며느리 허물도 덮어주는데 동주 엄마는 늘 뭐라고 일러 바치는 건지 모르겠다. 그러자 무거운 한숨 소리만 들렸습니다. 동주 아픈 건 걱정 안 되세요? 질문이 기가 막혔습니다. 걱정되지 왜 안 돼? 너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걱정이 되니까 머릿속이 복잡했는데 아들은 전 씨를 나쁜 시어머니 취급하느라 바빴습니다. 나도 너희한테 서운한 거 없는 줄 아니?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나쁜 말만 하고 살아? 그래서 참는 건 너희가 알기나 해. 전 씨도 서러웠습니다. 며느리한테 무시당하고 아들한테 괄시당하니 참 어디다가 하소연할 데도 없었죠. 그래서 걔가 뭐라 그랬는 줄 알아? 앞으로는 동주 엄마한테 따로 연락하지 말라더라. 아, 그래? 물론 딸을 제외하고 말이죠. 제대로 듣고 있는 거야? 듣고 있어요. 근데 엄마, 이번엔 엄마가 좀 너무하긴 한 것 같아. 뭐라고? 아니, 아픈 애 보는 건 쉬워요? 그런데 집에서 논의 많이 하고. 아들 힘들겠다고 하고 그러면 누가 좋아해?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잖아. 다 걱정돼서 한 소린데 왜 그렇게 고깝게 듣는 거야? 듣는 사람 심성이 꼬이니까 그렇게 들리는 거 아니냐고. 아이고,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새언니한테 좀 잘해줘요. 그러다가 나중에 손자도 안 보여주겠다고 하면 어떡해? 뭐? 그게 말이 되니? 하지만 그게 말이 되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한 달쯤 아들네와 대면대면하게 살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하면 곧장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니 더럽고 치사해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안 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자도 원래는 일주일에 2~3번 봤다면 이제는 보름에 1~2번 보는 게 고작이었죠. 전씨의 불만이 쌓여갈 때쯤이었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전하는 소식에 전씨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지방에서 근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지방 어디? 울산이요. 뭐? 울산? 울산이면 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주말에 한 번씩 온다고 하더라도 너무 먼 거리였죠. 동주는 어떻게 하고 설마 다 같이 간다는 건 아니지? 하나밖에 없는 손주가 그렇게 멀리 간다면 어떡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들 혼자 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마침 저희 집도 다음 달이면 전세 만기예요. 그래서 이참에 동주랑 동주 엄마는 1년 동안 처가에 가 있으라고 했어요. 뭐? 사돈 내에? 네. 동주 병원 때문에 둘은 그냥 여기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가끔씩 왔다 갔다 하기로 했어요. 아니 그러면 차라리 전세 연장하고 둘이만 살면 되잖아. 저도 마음이 안 놓이고요. 동주 엄마도 장모님 도움받으면 좋잖아요. 외로울 거고. 그렇다고 친정에 들어가는 법이 어디 있어? 왜 안 돼요? 뭐? 그럼 난 동주 어떻게 보라는 거야? 제가 가끔 올라오면 동주 데리고 올게요.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니? 전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주랑 동주 엄마 걱정돼서 그러는 거라면 차라리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라고 그래. 네? 어머니 아버지 집에요? 그래. 우리도 방 2개나 남어. 그러니까 충분히 들어와서 살만 하잖냐? 불편하죠. 너흰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불편하다는 거야? 내가 언제 너희들 불편하게 한 적이 있어? 저도 없이 동주 엄마가 어떻게 시집에 들어가서 살아요. 친정이랑 같아요? 다를 게 뭐야? 나도 동주 엄마 딸처럼 생각해. 나도 내 손주랑 같이 살고 싶다고. 동주 병원 다니는 것도 내가 도와주면 되잖아. 전씨는 이게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저희도 많이 상의해보고 결정한 거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저 1년 뒤에 돌아와요. 그때 다시 좀 큰 집으로 구해서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때는 실컷 보실 수 있잖아요. 1년 뒤에 나 손자 보라고? 중간중간 찾아뵙는다니까요. 결국 전씨는 아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고 전화를 끊어야 했습니다. 전씨는 한동안 휴대폰을 쥐고 멍하니 서 있었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무래도 며느리를 잘못 들였나 보다. 아들도 뺏어가려고 그러더니 손자까지 뺏어갈 작정인 듯 했습니다. 전씨는 곧바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사돈네 들어가 살 거라며? 네, 그렇게 하려고 해요. 차라리 우리 집에 들어와라. 동주 아빠 없는 동안 빈자리를 우리 가족이 채워야지 왜 사돈한테 가니? 너 매번 그렇게 친정만 챙기는 건 알고 있다만 그래도 시부모 생각 한 번이라도 했다면 그렇게는 못하지. 시집살이 걱정하는 거라면 그런 걱정은 붙들어 매. 내가 뭐 그런 거 시킨 적이 있어? 그러자 잠시 말이 없던 며느리가 조용히 대꾸했습니다. 솔직히 어머님이랑 함께 사는 건 부담스러워요. 뭐라고? 전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가 어머님 마음에 안 차는 거 알아요. 뭐? 난 너 딸처럼 생각해. 아니요.
딸한테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겠죠. 저도 동주 아빠 없이 어머님 댁 들어가서 살 자신 없어요. 아니, 동주 아빠가 있어도요. 여전히 한마디를 지지 않는 며느리였습니다. 어찌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까칠한지 전 씨의 가슴에 생채기를 냈습니다. 내가 그동안 노력한 거 너 모르니? 네가 시모인 나한테 건방지게 말해도 동주 아빠한테 입도 뻥끗 안 했어. 너희 둘 사이 틀어질까 봐. 자기 엄마 욕하는 여자 좋아할 남자 없으니까. 그런데 너는 뭐니?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쪼르르 가서 일러 바치고. 부모 자식 사이 이간질하고. 그런데도 나는 너랑 같이 살려고 하는데 뭐? 못 살겠다고. 네. 노력은 저도 했어요. 어머님 마음에 들려고요. 그런데 며느리는 딸이 될 수 없고 시어머니는 친정엄마가 될 수 없더라고요. 뭐? 그렇게 거리를 두고 살고 싶은 거겠지? 어머님은 좋은 시어머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명절에도 아가씨 빼고 저만 설거지 시키셨고요. 고깃집 가면 저만 집게 잡고 굽게 하셨어요. 저 돼지고기 좋아해요. 없어서 못 먹어요. 그런데 한 점도 제대로 못 먹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싫어한다고 생각하셨잖아요. 동주 낳았을 때도 출근하는 아들 잠 못 잘까봐 걱정하셨고요. 동주 아플 때마다 제 탓하셨고요. 제가 아플 때도 동주 아빠 밥 차려줬냐고 물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시어머니랑 다를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같이 살 수가 있겠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렇게 나열해 보니 자신이 무척 나쁜 시모 같지만 결코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그랬던 것이었을 뿐이고 전 씨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죠. 너야말로 내가 한마디 하면 열마디 하지. 그리고 꼭 말을 기분 나쁘게 하잖아. 어머님 이게 아니에요? 어머님 그러지 마세요. 어머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게 시어머니한테 하는 말버릇이니? 그러니까 저희가 같이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바꿔봤더니 전 씨 탓을 했습니다. 어머니, 동주 엄마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처갓집에 보낸다고도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어떻게 이러니? 내가 그래도 동주도 봐주고 동주 엄마도 많이 챙겼어. 먹을 거 있으면 나눠 먹고 말이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된 행동을 안 하시는 게 더 중요하죠. 전 씨는 거의 뒷목을 잡았습니다. 아들이 전 씨를 원망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저희는 저희가 알아서 살게요. 내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또 그러시면 저도 연락 안 드릴 거예요. 연이라도 끊겠다는 말이야. 자꾸 그러시면요. 이거 봐라. 너랑 나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야, 동주 엄마가. 어머니,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동주는 나한테 유일한 손자야. 이만 끊을게요. 편히 지내세요. 끊어진 전화. 전 씨는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다시 아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시도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도 아들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전 씨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한테 연락해봐. 엄마 전화 받으라고. 그러자 딸이 자초지종을 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냥 좀 냅둬요, 엄마. 엄마 전화 안 받겠대요. 언니랑 동주는 사돈어른 댁으로 들어갔대. 뭐? 끝내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이대로 손주를 못 보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일이 꽤 지나서 아들네 집에 찾아가 봤더니 이미 짐을 뺀 후였습니다. 아들도 지방으로 벌써 내려갔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잘 지내고 있으니까 전화하지 마시고 아버지랑 잘 지내세요. 그리고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소용없었습니다. 전 씨는 아들 며느리가 괘씸했습니다. 연을 끊어도 자신이 끊자고 해야 할 판인데 먼저 이렇게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후회스러웠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딸이 가끔 위로해줬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전 씨는 며느리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은 건 후회와 그리움뿐이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손주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었죠.